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당대회 룰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은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일단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책분석실장 그리고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저녁 7시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싼 윤리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 4가지의 징계 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조금 전망을 해보자면요. 전망을 쉽게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난 회의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나와서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결한다는 것은 가든 부든 아니면 어떤 결론이든 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달째 당이 후폭풍과 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리위원회가 오늘 밤만큼은 반드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와 객관성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악화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 중인 사안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새로운 주장도 제기됩니다만 어쨌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무슨 기소 여부나 유죄 판결 여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결하는 것처럼 100%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심증만 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아마 한다면 경고 정도나 아니면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경고나 당원권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보니 진짜 별다른 혐의가 없다. 품위 유지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혐의 없는 걸로 종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그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유예가 되지는 않고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일부분 결과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 전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사안을 가지고 끌고 오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와중에도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수면 위로 가라앉혀놓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여당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물론 어떤 결론을 내도 후폭풍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혹은 만약에 무혐의 혹은 징계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윤핵관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반응들이 사실 앞으로 다 전개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도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여당의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징계 가능성은 앞서서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의 만약 징계를 할 때 4가지의 수위가 있는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징계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당연히 수행할 수 없고 당연히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 경고 이건 이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경고나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자기의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경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경고를 받아들인 다음에 당대표 직위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원권 정지는 그 기간 동안은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당원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만약에 3개월 내렸다. 그럼 3개월 뒤에는 당원권 정지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또 당대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경고나 당원권 정지 수준이 나오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고에도 발끈하고 당원권 정지도 발끈하고 나 수용할 수 없다. 또 사직생의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 당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이준석 대표도 그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완전히 박탈된 데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경고가 되면 내가 그동안에 당대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보기 좋겠습니까? 네.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물론 본인이 억울하면 당원권 정지,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원과 판단해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원권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준석 대표가 이 모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보면 좀 날선 발언들을 내세우고 또 친윤계를 겨냥한 듯한 네. 말들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람을 절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심증을 가지고 이른바 친윤계가 본인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확인된 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당내 갈등이 당내에는 의원들끼리도 또 당내 인사들끼리도 다 호호 관계가 있는 거고 소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특정한 계파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 친윤계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윤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소위 작동한다고 한다. 입증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그런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그것을 발설해서 이 사태를 계속 키우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신 말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그렇게 정말 맑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의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당원권 정지가 되어도 당대표로서 향후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대표해서 향후에 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왔을 경우에 당대표 이준석의 당대표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생명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것이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벌여서 내가 이거 끝내놓고 나서 그만둘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정치적 타협을 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진척이 되었고 국민의힘 관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에서 이것을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 묵은 사건을 다시 되살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주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 경찰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윤핵관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아니겠느냐라는 주장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버림받는 모양이 되면 그동안에 청년층의 지지를 주도해왔던 이준석 대표를 누가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 사정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시동을 건 쪽은 정치적으로 볼 때 윤핵관 쪽에 가까운 분들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정황으로 볼 때의 합리적인 추정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도 그에 가까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의혹으로 제일 신난 사람들은 윤핵관일 것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친윤 세력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윤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징계권을 제소를 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그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했다고 한다면 이건 해당 행위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수를 작동해서 뒤에서 회유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이건 저는 해당 행위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판을 이렇게 키운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이제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3년 오래전에 20대 젊은 청년 비대위원이 그런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느냐로부터 촉발된 문제인데 그 자체의 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주장이 다르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징계가 올라와 있는 윤리에 가서 제대로 소명하면서 CCTV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반대 증거를 한다든지 반대 증인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저쪽 제보자 이야기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성접대라고 하는 그 자체 건에 대한 CCTV를 가리면 될 일인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로 전설을 확대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안철수가 왜 끼어들어오고 장제원 의원 물밑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겉으로는 그게 드러난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갑자기 공개해서 수면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간장 한 사발 하면서 이 성접대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이 CCTV 건이 갑자기 친윤계와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권력 갈등으로 비화돼 버린 겁니다. 그 이준석 대표 저는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발끈하고 지금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걸 계속 그 프레임 짜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접대 비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윤핵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사람이라는 아마 그런 어떤 읍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건 정당한 그 대응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법적 공방,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도 지금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기업인 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물 시계를 사진으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계속 조금은 안 좋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그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게 이제 기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단계가 전혀 아니고 네.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보자와 주장하는 의혹만 있고 이걸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측은 전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실물을 공개했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준 거라 입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혀 격가지를 계속 끌어들여서 이 정황들을 좀 계속 키워나가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그 가세현이 이 자체의 첫 번째 의혹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 측 변호인이라고 하는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 예전에 달림을 영창으로 보낸다는 아주 막말로 우리 당협위원장 박탈이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제보자 또는 의혹을 제기한 측이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저는 메신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가리면 되는 것이지 그때 무슨 날짜에 메기구이를 먹었느냐 하면 메기구이 먹을 수 있죠. 근데 메기구이 먹었다는 게 성접대 입증할 뭐가 단서가 됩니까? 그리고 시계가 있다는 게 시계가 이준석 대표가 준 건지 아닌지 입증할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의 격까지 몇 개 끌어와서 정황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들의 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여성이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성상납은 없었다, 차 한잔 마셨다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납 문제는 사실상 법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런 정황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근 실장이 각서를 네. 써주고 투자를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한 것들이 결국은 그런 비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었겠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정황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좀 깨끗한 것이고 좀 만나는 사람들도 과거 사업자들 만나고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 없이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속에서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더 많이 갖고 그 속에서 불거지는 하나의 뭐 해프닝이다라고 한다면 다 용서가 될 터인데 근데 그 해당 당사자는 로비스트고 뭐 사기꾼에 가까운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보면. 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식사를 하고 술집을 가고 한 것까지는 모두가 사실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 성상납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현재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황상 부도덕한 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고,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실수로 치부하고 다시 본인이 어떤 그 정치의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좀 당당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 국가 의전 서열이 뭐 6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뭐 제가 민주당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안정적인 여당 운영을 저희 국민들도 바라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서로 그 실력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다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 비대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나오고 있는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성상납 여부는 뭐 알 수 없고, 이준석 대표 주장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 지금 사기 혐의로 감옥에 지금 수감 중인 사람과 수시로 만나서 만약에 식사를 하고 술집을 갔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그 적절한 행동은 아닌 거죠. 물론 20대의 젊은이 시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불거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과거에 그런 어떤 그 향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일단 무리를 빚은 거예요. 그러면 반성하고 그 부분에 성찰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판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프레임 전제로 가는 건 좀 과도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카이스트 대표나 김소연 변호사나 가세현 같은 경우는 그 성상납이라고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더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격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소문들을 키워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있고, 그분들의 성향은 이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하면 알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는다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 보면 굉장히 강성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세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 지지층 분들이 이준석 대표 하는 걸 보기 싫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원에 의해서 당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당의 당원에 있습니다. 당원 6조의 2항하고 3조의 3항에 보면 당대표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 소환 투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환 투표를 해서 소환이 되면 그리고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가세현이나 달림을 영창으로 보낸다고는 그 막말을 했던 변호사가 나서서 막 이야기하는 의혹에 편승해서 무조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거죠. 참 어찌 됐든 이 사실 여부 그리고 또 결과를 떠나서 이번 사안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저녁 7시에 또 윤리위 심의가 열리니까 그 이후에 또 결과들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민주당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를 그냥 성상납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품위 유지가 뭐 문제가 있느냐 아니느냐 이 사건으로만 가면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 출발이 그렇질 않아요. 박성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회동, 뭐 두 번째 회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사실 부글부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서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대통령과 당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준석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원 당규에 있는 당대표 소환 투표를 요구해서 그걸 성사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맥락에서 박성중 의원이 그 당시 이준석 대표 탄핵 여론이 있을 때 당내에서도 80%의 의원이 동의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당내에 좀 약한 상황인가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사실 시시비비를 논외로 치더라도, 그럼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많은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젊은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느냐를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현역 의원들이 80%가 탄핵을 한다고 해서 뭐 당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특히 당대표 같은 그런 지도자급이면 자기 당원들과 이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고 포용하고 협치하면서 같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쌈딱처럼 전선을 확대해서 폭탄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 스스로 1년 동안의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언행이 과연 바람직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7시에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 룰이 일단 갈등에 봉합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조금 더 반영하기로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친명계의 손을 좀 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친명계의 주장이 먹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현상은 그런데요. 이것이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과연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가 훨씬 더 민주적이다. 국민의 대표의 자격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한 것이 50대 50으로서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 50으로 해서 당 대표를 선출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그 네 번째 4차 혁신위원회 결론이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국민 여론을 더 높이자 이 안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가 있는 안을 전준위에서 결론을 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다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룰을 정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의 동의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정치 상식 속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당무위원회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더 민주적인 당대표를 뽑지는 못할 망정 왜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위원장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라 어떤 특정 계파의 유불리가 아니고 그동안 당 혁신위원회 활동 과정과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국민의 생각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30%보다 더 많은 주장을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누가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룰을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비대위 측과 그렇지 않다. 지금은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당대표를 뽑을 때다라는 주장에서 국민의 여론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력간 셈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셨는데요. 밑에서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세력 간에 이제 그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방향으로 늦게나마 그렇게 다시 원안으로 돌아온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비칠 때는 이제 친명계와 이제 비명계 사이에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수싸움으로 간 건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혁신위 안대로 해가지고 그 대의원의 숫자를 좀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많이 늘린 건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는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가 좀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우여곡절 겪어서라도 다시 혁신적인 방안으로 돌이켜서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겠다고 한다면 네. 젊은 20대 여성 정치인이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데려와서 필요해서 정말 도움을 요청했던 분인데 6개월이 안 됐으니까 당원권 여기 권리당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읽어야 이걸 자르기에는 저는 너무 옹졸한 모습으로 비춰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더 아시지만 그 4차 혁신이 안에 당원권을 주는 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거 아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까지 갈 게 아니라 3개월만 해도 된다는 게 혁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피선거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6개월이 안 됐다. 한 달이 모자라니까 당대표 나오지 마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누구의 생각이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중잣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무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결국 또 출마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계속 그러면 이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는 현재로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시 그럼 당무위 절차까지 또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시작할 만한 명분이 있는가? 그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박지원 위원장이 조금만 더 일찍 입당했으면 그냥 출마하시면 되는데 왜 그 며칠 상관으로 해서 자격이 부족해서 안 되나라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 쪽에 유리한
어떤 그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그 3개월 당원 자격으로 선거권을 고칩시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두 개를 동시에 가면 돼요. 왜냐하면 선거권, 피선거권 기준은 보편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시키는 보편적 기준이다 보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못 바꾸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선거권, 피선거권 기준을 권리당원 3개월로 바꾼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기준이 주어져서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룰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나는 뭐 자격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좀 안타깝고, 그분이 청년의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훨씬 더 붐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보편적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유권 해석이 이제 사실은 뭐 납득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3개월로 할 거면은 이 선거권도 3개월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 규정을 바꾸는 다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이 맞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유권 해석이 그렇게 불가하는 걸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 정도는 한번 나와서 공개적으로 참 안타깝다. 우리 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이 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입장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 당원 자격 미비로 인해서 출마가 불발된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거꾸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은 당비 3개월만 내면 권리당원이 됩니다. 우리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재명 의원이 계속 조용하게 계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저희는 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도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3개월로 줄이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뭐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현재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공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이 당의 미래와 정치의 미래와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더 합당한지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의견을 듣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한마디를 했다 그러면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현재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한 부분도 연일 뜨겁습니다. 스페인 순방 당시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논란부터,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외가 육촌의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뭐 비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저는 그 인사비서관 부인이 이른바 민간인 신분으로 뭐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타 수행원 자격이 절차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와 채용을 밟아서 대통령실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의 신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의중과 또 분위기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다 채용해서 행정관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가 이 디자이너의 딸을 또 채용해 썼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쓰면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 정치 직원이 되면 공직기관 비서관의 지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찰실의 감찰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근데 이분은 민간인인데 그냥 이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돼서만 공적 역할을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경호팀이 가야 되는 사전 답사도 같이 갔고,
대통령 정상회담 가기 전에 선발대로도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철저히 국가 기밀 상황입니다. 경호팀이 사전 답사 가는 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디를 답사하고 뭘 준비하는지 어떻게 그거 알면 그건 언론도 그 엠바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민간인이 가고 같이 했다? 저는 이건 설사 그 의도가 제2부속실이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좀 잘하는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적 절차를 밟아서 공식 채용된 사람이 가지는 그 엄중한 무게를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절차상의 비약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 사항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할 줄 몰랐나요? 정말 황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그분이 갔을 때 사실 그 정상회담 그 대통령 외교는 외교부에서 모두가 다 총괄을 하고 있고 모든 노하우가 그쪽에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네. 국내에서 민간인이 간 사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명함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행정관 누굽니다. 서로 인사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인사를 해요. 저분은 누구야? 아마 여사님이 추천해서 여사님 일정 조율할 거야. 이렇게 귓속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 상상을 해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실세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정이 조절되고 실제 한국문화원 방문하는 것 이런 것들 이분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선 실세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비선 실세임을 사실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그 봉화마을 인사를 갈 때 어느 모 대학교 겸임 교수 그분도 사실 공식적인 일정에 개인이 한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은 사실 국가 행사에 개인이 간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면이 아니고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원모 인사비서관 과거 대선 때 대통령에게 2천만 원 후원금 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런 논란을 미리 사서 이렇게 자초하십니까? 저는 빨리 이런 그 어떤 우리가 그 비선 실세의 대표적인 최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BTS가 특별 사절로 유엔 총회에 참석했지 않느냐면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모르면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진짜 권성동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네.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비유입니다. BTS는 정말 그 한류가 세계화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각광을 받고 네. 뭐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유엔 연설을 해달라라고 유엔 측에서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거기는 공군 1호기 타고 간 거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일정을 한 거예요. 그 일정 중에 유엔 연설이 포함돼 있었던 네. 것인데 그걸 갖다 붙여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을 커버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커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말 잘못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조적으로는 계속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제2부속실 부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청와대의 권한을 줄인다. 네. 청와대를 조직을 슬림한다. 그런 면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은 대통령인지 대통령 부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인에 대한 그 정부 세금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도 좀 줄이겠다 해서 제2부속실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적 영역은 뭐 국가가 지원하고 뭐 정부가 보조할 게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또 공적으로 부여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이번 정상회담 순방 때 동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걸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대통령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약 폐기라는 부담을 무릅쓰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존치시키는 걸로 갈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속실이 있습니다. 부속실 안에 대통령의 그런
문서 수발이나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실 안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금 봉화마을 같이 갔던 사람들 그 2명은 지금 대통령실 직원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투명한 채용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 부속실로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배치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또 제2부속실과 관련된 구조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저도 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식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외육촌 그 청와대 인사 이 문제도요. 과거에 국회의원들 친인척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육촌 조카를 채용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결국 그분은 사표를 내고 나가고 했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 지망생으로 키우고 싶은 자녀들이 있으면 다른 방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그 일정을 담당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뺌을 해요.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뭐 그 사진 유출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솔직하지 못한 거짓 해명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저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이제 임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과 걱정을 사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과거 선거할 때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저는 빨리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사들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근식 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